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권의 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마구치 슈의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그 세 번째 영상입니다. 야마구치 슈는 총 4개의 개념으로 자신의 철학적 사상을 분류했지요. 그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사람과 관련한 1장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까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2장 조직과 관련된 철학적 사상을 몇 가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나는 어떤 주위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나는 어떤 자리에 있나요? CEO나 관리자인가요? 아니면 정규 직원인가요? 혹은 비정규직인가요? 아니면 잠시 몇 개월간의 인턴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아닌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나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A라는 자리에 있을 때는 스몰 a처럼 행동하고 말하다가도 B라는 자리에 딱 가면 A라고 말하던 이야기가 B로 바뀌어버려요. 스몰 b로.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제목이 왜 이 조직은 바뀌지 않을까? 좀 부정적입니다. 조직이 긍정적으로 변하려면 어떻게 할까? 잠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일단 그 조직에 리더가 있어야 되고 그 리더와 함께 그 조직을 같이 운영해 나가는 직원들이 있어야 되겠죠. 구성원들이. 그래서 일단 리더의 역할, 그 다음 그 구성원들의 역할을 각각 하나의 질문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리더는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조직 구성원, 개인들의 의견이 올바르게 수용될 수 있을까?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조직을 긍정적으로 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문득 이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을 쓰고 나서 보니까 공통되는 단어가 두 개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리고 올바르게. 구성원과 리더가 윈윈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두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야 하죠. CEO나 관리자는 리더로서 조직원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직의 일반적 구성원들은 자신이 처한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그 조직 전체의 이익을 또 생각하면서 좀 배려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자 처한 위치와 입장을 생각하면 서로 조금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마인드가 생겨서 윈윈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마구치 슈는 어떤 철학적 무기를 전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 하면 군주론이 떠오르고 군주론 하면 마키아벨리즘이 떠오릅니다. 정치인들의 필독서라고 하죠. 이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는 15세기 이탈리아의 정치 사상가이자 외교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이상주의 경향이 강했던 르네상스 시대에 정치는 종교나 도덕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정치론을 펼쳤대요. 어떠한 수단과 비도덕적인 행위라도 결과적으로 국가 이익을 증진시킨다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마키아벨리가 주장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살짝 표현을 바꾸어 권력을 잡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비도덕적인 행위도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과격한 마키아벨리즘이 좀 과격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키아벨리의 주장에 공감이 가십니까? 그런데 이 책에서 야마구치 슈는 몇 가지 이유로 마키아벨리에 대한 판단을 잠시 유보하자라고 하네요. 그 첫 번째 이유는 15세기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답니다. 15세기 말 이탈리아의 피렌체는 스페인이나 신성 로마 제국 등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전쟁이 너무 잦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외교관이었던 마키아벨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공화국을 지키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너무 도덕적이고 인간적이었기에 전쟁에 취약했던 피렌체 지도자들에게 현실 정치의 사고방식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야마구치 슈가 마키아벨리에 대한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이 사람의 의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이 마키아벨리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데는 공감이 갑니다. 이유는 우리가 어떤 소설 작품을 읽을 때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그냥 소설 작품을 읽는 것과 이 소설가의 어떤 살아온 배경, 그 다음에 이 소설가가 소설을 써 문학적, 시대적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소설을 읽으면 더 정확하고 올바르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왜 15세기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아마 그 시대의 그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키아벨리의 표현이 좀 잘못 와전되었다 하는 것이 이 야마구치 슈의 주장입니다. 저자는 마키아벨리가 어떠한 비도덕적인 행위도 권력자에게 허용된다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더 나은 통치를 위해서는 비도덕적인 행위도 허용된다. 다시 말해서 그 행위가 더 나은 통치라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비도덕적 행위도 인정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마키아벨리 역시 미움을 사고 권력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부도덕성은 비판했다고, 마키아벨리는 냉철한 합리자가 되라고 조언한 것이며 합리성과 도덕성이 충돌할 때는 합리를 우선으로 할 것을 강조했다는군요. 근데 이거 사실 좀 굉장히 위험한 발언 같아요. 이 야마구치 슈가 일제가 동아시아 전쟁 등을 통해서 이 아시아를 침략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합리화를 이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인용하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이 작품을 3번 정도 읽고 느낀 짧은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사실 문득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이 야마구치 슈는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목적과 수단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레닌주의자들이 말하기를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된다. 아마 이걸 야마구치 슈에게 묻는다면 설마 동의하지 않겠죠. 체 게바라는 수단이 비열하다면 목적은 정당화될 수 없다 라고 말했는데, 저는 이 야마구치 슈가 마키아벨리즘을 인용하면서 체 게바라가 주장하는 바와 레닌주의자가 주장하는 바의 그 중간 어디인가에 이 마키아벨리즘을 넣음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살짝 합리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은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 목적과 수단을 어떻게 배치하겠습니까? 혹시 내가 처한 이 입장이 달라지면 나의 목적과 수단과의 상관관계도 달라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요? 다음은 145페이지의 17번 붕괴된 가족과 공동체의 새로운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페르디난트 테니에스는 독일 사회학자인데 그의 저서 사회 진화론에서 두 가지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게마인샤프트, 하나는 게셀샤프트인데, 게마인샤프트는 지연, 혈연 등으로 연결된 자연 발생적 공동체, 그리고 게셀샤프트는 이익과 기능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인위적 사회. 지금 이 현 시대를 보면 사회론에서 테니에스는 인간 사회는 근대화 과정에서 지연, 혈연, 우정 등으로 깊이 연결된 자연 발생적 공동체에서 이익 기능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인위적인 사회로 점차 옮겨간다.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는 점차 소원해진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를 생각해보면 들어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결혼은 점점 더 안 하게 되고 이혼율은 급증하고 친족 간의 유대감은 점점 떨어지고
하지만 인간은 결국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그래서 페르디난트 테니에스는 게젤샤프트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템브루크는 사회 전체를 이루는 구조가 해체되며 그 아래 단계에 있는 구조 단위의 자립성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야마구치는 이 시대의 소셜미디어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하는군요. 개인적으로는 소셜미디어는 운명 공동체인 가족이나 친족만큼 응집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하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SNS는 필요에 의해 뭉쳤다가 그 필요성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해체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대응책은 가족 해체의 과도기 단계라고 생각되고요. 결국엔 사람들은 다시 가족의 중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래서 가족의 회복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161페이지에 20번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마뉘엘 레비나스는 프랑스 철학자인데요. 타자의 개념으로 유명합니다. 레비나스가 정의하는 타자의 개념은 꽤 인상적입니다. 타자는 단순히 상대가 아니라 좀처럼 함께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2014년에 국내 출간된 책이 한 권 떠오릅니다.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그 책에 소개하는 이상한 사람에는 뭐든 아는 체 하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긍정을 강요하는 사람 등등 12종류의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인간들이 내 주변에 가득한 거야 라고 한탄합니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주변의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서 자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얼굴을 떠올리지 않을까 하는. 아무튼 이런 타자는 그냥 무시하면 제일 편합니다만 레비나스는 타자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타자는 깨달음의 계기다 라면서요. 자신의 삶과 생각에 확신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며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 생각이 반드시 옳고 상대의 생각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62페이지에 자기 시점에서 세상을 이해한다 해도 그것은 타자에 의한 세상의 이해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틀림이 아니고요. 지금까지와 다른 관점의 가치관을 타자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고 이 타자와의 관계성의 중요성을 레비나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이 조직은 바뀌지 않을까 라면서 한탄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십니까? 경영자이십니까? 정규직이십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리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닌 내가 주체적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